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핵능력 강화 프로그램도 실험해보고 싶었을 테고. 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지방선거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선거일 코로나 확진자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인용 보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에서 최근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전국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발사했습니다. 미 본토를 노린 ICBM과 우리나라를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을 같이 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리 군은 미군과 함께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전용기가 워싱턴에 도착하기도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미사일은 모두 3발입니다. 가장 먼저 발사된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540km로 탐지됐습니다. 지난 3월 한 차례 실패한 적이 있는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 그러니까 탐지 레이더에서 사라졌는데 일단은 실패 가능성에 무게가 쏠립니다. 또 세 번째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가 약 76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습니다. 올해 들어 17번째 도발인데 북한이 미 본토와 우리나라를 겨냥한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에 대한 위협과 방어망 무력화를 노린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사실은 작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부터 꾸준히 핵능력 강화를 갖다가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핵능력 강화 프로그램도 실험해보고 싶었을 테고. 우리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미 미사일 부대가 4년 10개월 만에 현무2와 에이테크스 등을 이용한 연합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했고 F-15K 전투기 30여 대는 무장을 장착한 채 활주로의 전개에 지상 활주를 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도 벌였습니다. 이번 우리 군의 무력 시위는 북한의 ICBM 발사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우리 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군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ICBM 등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오늘 미군 정찰기와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인근 상공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과 항공기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오늘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보를 동해 상공에 출격시켜 대북 경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군 3대 장거리 전략 폭격기 중 하나인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가 오늘 오후 일본 도쿄 인근 상공에서 미사와 공군기지를 방향으로 비행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오늘 북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조기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미 전략자산이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코로나19 상황과 별개로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곧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다시 커졌습니다. 대통령실도 북한이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게 탐지되고 있다면서 7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핵탄두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직접적인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한은 우선 핵탄두를 실어 날릴 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예상되는 시간표대로라면 이제 남은 건 핵실험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이 꾸준히 포착되며 7차 핵실험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감염 발생을 알리며 핵실험 일정도 미뤄질 거란 예상도 나왔는데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로 설득력이 약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방 발전 계획에 따라서 이런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이 코로나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핵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통령실도 핵실험이 당장 하루 이틀 내에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이후 시점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게 탐지되고 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핵실험을 언제 감행할지와 관련해선 북한의 지도자도 아직 결정을 안 했을 거라며 북한이 나름대로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즉각 주재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북한 군사 행동에 대한 3원칙도 발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6시쯤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됐습니다. 급히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은 1시간가량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긴급 성명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도발 이유를 임박한 국내 정치 일정, 즉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새 정부의 안보 태세를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영토에 들어서는 시점에 도발한 건 한미 모두에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도 있다고 봤습니다.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3원칙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발사가 이뤄지면 그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ICBM인지 종류를 정확하게 밝히고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미 군사 협조로 행동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북 강경 대응 원칙을 천명한 건데 문재인 정부와 뚜렷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한미 공조 조치도 즉시 이뤄졌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를 하고 신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공조하기로 한 데 이어 국가안보실장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통화에선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명백하게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상황에서 안보리가 더 이상 단호한 대응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만 북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며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점점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17형은 길이 22에서 24m로 추정되는 세계 최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15,000k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핵탄두 두세 개가 들어갈 수 있어 괴물 ICBM으로도 불립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4일 화성 17 발사 성공을 주장했지만 한미 당국은 기존 화성 15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영상까지 조작해가며 화성 17 개발에 공을 들이는 건 정상 발사될 경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어디든 타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직은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오늘 발사했다면 과거보다는 진일보된 그런 ICBM의 기량을 확보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한미 양국은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안보리가 더 이상 단호한 대응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과 공조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이번 주 내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통화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촘촘한 대북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100번, 1000번 사과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읍소한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지도부끼리 고성을 주고받는 집안 싸움까지 벌어졌는데요. 박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586 그룹의 퇴장을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0도로 몸을 숙이며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달라 호소한 기자회견을 개인 입장 발표로 국한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이틀 박지원 위원장 행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586 그룹 용태론도 몇 명이 논의해 내놓을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시사하는 기자회견 하는데 개인 행보에 대해서 당이 다 협의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박 위원장의 사과와 쇄신 요구는 금시초문이라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하셨다는 것 금시초문이었고요. 불리하니까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도 좀 돌아봐야 한다 생각해요. 하지만 당내 파열음 증폭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박지원 위원장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당 차원의 사과문 채택과 쇄신 서약에 더해 586 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인 용태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선 급기야 바깥까지 소리가 들릴 만큼 고성이 오갔고 윤 위원장이 책상을 치며 박차고 나가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의원은 또 박 위원장을 옹호하는 등 혼란 양상이 계속됐습니다.
박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고 혁신하고 달라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될 때인데요. 당장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지도부 균열을 파고들며 집안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대선 패배에도 국민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는 거라며 이중 플레이가 주특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사과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과할 일 없으니 내부 총질하지 말아라, 이런 지령으로 보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대선 패배 3인방이 더 큰 소리 치면서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당력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지방선거 판세, 지도부 갈등이라는 돌출 변수까지 겹친 이중고를 민주당이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정부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기업은행장에 대한 당내 우려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인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출신인 윤종원 행장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에 관여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같은 여권 내부의 우려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반대 의견을 사실상 공개한 건데 윤 대통령은 이런 기류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종원 행장을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우선순위는 사람에 따라서도 물론 다를 수 있고 또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당정 간 불협 화음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대해 가지고 오해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의견 교류 차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건데 집권 초 이 같은 상황이 외부로 표출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반대했던 터라 인사 문제가 향후 당정 관계 설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입니다. 여야는 전국 곳곳에서 유세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후보들도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면서 부동층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선 김동연, 김은혜 후보 모두 지지세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동남부권을 훑었습니다. 도지사로 자신을 뽑아야 지역 발전이 된다면서 한 표를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여러분,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여주시의 발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 저 김동연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71년생 젊은 김은혜는 힘있는 정부 여당의 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과 숭파의 고속도로 당선되는 즉시 여러분들의 발이 되도록 힘껏 뛰어다니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공약 경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의료 불균형 해소 등 복지 정책 강화를 내걸었고 또 별도의 부동산 개발 자금을 사회복지 재원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재원 확보를 통한 복지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수많은 법적 소송이 벌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변호사와 시장을 역이만 자신이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030년 서울 글로벌 5대 도시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고 뉴욕, 런던, 도쿄 못지않은 글로벌 선도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전통시장을 찾아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하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예상 밖 고전 속에서 SNS를 통해 지역 연고자가 아닌 능력론자를 뽑아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윤영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직접 등록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경기 분당갑에선 민주당 김병관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모두 바닥 민심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각자의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오게 하는지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자만하지 말자, 포기해선 안 된다 강조하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격전지이자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충청의 아들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충남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며 지역 표심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충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 발전 공약들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교통 공약들. 그러면서도 섣부른 낙관은 곧 패배라며 내부 단속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만큼 지지자 한 명 한 명이 꼭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론조사에서는 일정 부분 앞섰으나 막상 결과는 0.7% 차이로 신승했습니다. 자만하는 자는 패배합니다. 여론조사가 투표로 이어져야 승리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포기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열세를 보이는 여론조사를 의식한 듯 투표를 독려하며 역시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편향된 언론 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도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상대적 열세로 꼽히는 강원 지역과 최대 승부처인 경기 지역을 찾아 지역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강조하며 다수 의석을 차지한 원내 일당으로서 지역 공약을 해결할 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나긴 코로나 협곡에서 국민을 도우며 함께 건너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더 나은 인물과 미래를 투표로 선택하실 때입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아 전체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인데 더 많은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막판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조만간 대장동 수사도 재개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검찰청마다 대형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서 검찰총장 인선 전에 추가 검찰 인사가 단행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송경호 검사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취임 첫날부터 현안을 보고받으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과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등 주요 사건부터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내용 파악에 힘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지검장이 수사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만큼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9월 전까지 남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형 비리,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대장동 수사는 지난 대선 이후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걸 제외하면 수사팀은 2달째 김만배 씨 등 관련 재판 공소 유지에만 주력해왔습니다. 수사가 재개될 경우 무엇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 결제 라인을 따라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다만 선거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은 다음 주 지방선거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인선 전 후속 검찰 인사가 단행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지휘부가 교체된 다른 검찰청들도 조만간 대형 수사 착수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차기 총장 인선까진 2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실무를 맡을 중간 간부 인사를 그 이후로 미루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선거 전담부서나 반부패부와 같이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새 지휘부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부장과 부부장 인사가 선별적으로 이뤄질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총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요 요직 인사가 단행된다면 앞선 검찰 고위직 인사 때처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검찰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추가로 담당 부서에 배당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사단으로 진용을 갖춘 새 검찰 지휘부가 기존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인데 공정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한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 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혐의 사건입니다. 어머니 최 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여사의 공범 혐의를 입증할 관련 증거나 진술이 없고 의정부지검에서 같은 고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의를 신청했고 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경찰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보완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주목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주범들이 이미 지난해 말 기소돼 재판 중이고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은 일부 무혐의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책임질 중앙지검 새 지휘부가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되면서 김 여사 조사 방식과 시기,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선 서면 조사를 통한 불기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김 여사의 대학 시간 강사 등 허위 경력 의혹도 경찰이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9월 검수완박 시행 전 경찰 수사가 끝나면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를 공언했던 새 검찰 지휘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우리은행에 이어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횡령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예금과 보험금 40억 원을 몰래 빼내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 피의자가 체포되자 불안감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중앙 새마을금고 본점입니다. 고객 창구 맨 끝 덩그러니 비어있는 곳은 부장으로 근무했던 50대 여성 A씨의 자리인데 횡령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고객의 예금과 보험 상품을 몰래 해지한 뒤 생활비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지된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 가입한 고객의 돈을 끌어와 메웠습니다.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인데 이렇게 횡령한 돈이 무려 40억 원. 빼돌린 뒤 다시 채워넣지 못해 고객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만 11억 원에 달합니다. A씨는 지난 1989년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뒤 재직기간 절반 가까이 범행을 이어오다 지난달 돌연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다른 기업들의 내부 횡령 범죄가 잇따라 불거져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더는 돌려막기로 횡령금을 채워넣기가 어려워지자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상급자였던 임원 B씨도 횡령에 가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여러 해에 걸쳐 거액의 고객 돈을 빼돌렸는데도 새마을금고 측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 등의 직접적인 통제 없이 중앙회 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 내부 점검만 받아왔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오늘 진행 중이고 다 확인 중이니까. 앞서 오스템 임플란트와 아모레퍼시픽 같은 사기업뿐 아니라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까지 거액의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특정인에 의해서 그러한 자금 관리가 종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하고 경찰은 A씨와 B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횡령 규모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면서 윗선 등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주사기를 바다에 버린 50대 조폭과 지인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버린 지 일주일 만에 낚시꾼이 던진 바늘에 이 주사기가 우연히 걸리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수사관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A씨를 집에서 체포합니다. 집에서는 필로폰 0.94g과 주사기 16개가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해경에 붙잡힌 사람은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조직폭력배 B씨입니다. 두 사람이 덜미가 잡힌 건 필로폰 투약에 쓴 주사기 때문입니다.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지난해 11월 초 부산 중앙동 앞바다에 주사기를 봉투에 넣은 뒤 돌을 묶어 버렸는데 일주일 뒤 낚시꾼이 물속으로 던진 바늘에 우연히 걸려 다시 물 위로 나온 겁니다. 투약에 쓴 거로 보이는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됐다는 신고에 수사가 시작됐고 국과수에서 분석했더니 필로폰 성분과 혈흔이 나왔습니다. 혈액에서 DNA를 차단해 투약자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기존 전과자들 같은 경우에는 DNA가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DNA에서 사실은 실현이 나왔고요. 해경은 두 사람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필로폰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죠. 전화금융사기범에게 경찰을 사칭해 돈을 뺏은 30대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본인이 전화금융사기 수금책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서 손쉽게 범행 대상을 골랐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한 여성이 돈을 송금합니다. 잠시 뒤 자리를 옮겨 또 송금하는 사이 한 남성이 접근합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여성은 남성에게 돈을 건네고 함께 나갑니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전화금융 사기를 수사하고 있다며 여성을 속인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부산에서도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돈을 빼앗긴 사람은 모두 2명, 피해 금액만 3,900만 원입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돈을 건넨 사람들은 전화금융 사기 수거책, 다른 사람을 속여 가로챈 돈을 그대로 다시 빼앗긴 겁니다. A씨도 과거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손쉽게 다른 수거책을 알아봤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일을 했던 진력이 있다 보니까 은행 ATM기에서 돈을 송금하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형태나 나이대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현금 수거책이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을 붙잡아 조사하다가 A씨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다는 것을 확인해 검거했습니다.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다른 범죄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정부는 전담 병상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정 해제한 병상만 2만 개가 넘지만 재유행으로 최대 20만 명이 확진되더라도 병상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2만 명대로 수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지난 2월 2일 이후 16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주간 평균은 2만 2천 명대, 직전 주보다 23%나 줄었습니다. 3월 3주차에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나타난 이후 이번 주가 이제 9주차입니다.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모든 방역 지표는 안정적으로.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200명대, 사망자도 4주 가까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줄여왔는데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지정 해제한 병상만 2만 개가 넘습니다. 유행 정점기였던 지난 3월 최대 3만 3천여 개에 달했던 병상은 단계적 감축으로 현재는 1만 개에 못 미칩니다. 전담 병상은 크게 줄었지만 여름이나 가을철 재유행이 오더라도
대응에 문제 없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재유행이 온다고 했었을 때 전문가들의 예측은 한 10만에서 20만 정도를 내외를 보고 있습니다. 그 병상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15만에서 20만 정도는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거점 전담 병원이 운영되는 데다 남는 병상을 7개 권역별로 공동 활용하면 최대 20만 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긴급 치료 병상을 추가 확보해 오미크론이 아닌 신종변이 발생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10년째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심한 우울감은 청소년 4명 중에 1명이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 청소년 상담센터에선 새학기 들어 우울과 불안 등 정서 문제로 상담받는 학생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원격 수업을 해온 학생들이 대면 수업으로 바뀐 뒤 친구, 선생님 등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다시 학교를 갔는데 2년 정도 아이들이 같은 반이었다고 해도 서로 얼굴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 소통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어서 새롭게 이제 친구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 그거에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제로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26.8%는 심한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는데 2020년 25.2%보다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우울감은 1년 사이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정도를 말합니다. 우울감은 남학생보단 여학생이, 중학생보단 고등학생이 더 많이 느꼈습니다. 심한 우울감 등이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10년째 고의적 자해였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은 2017년부터 계속 늘어 2020년엔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1388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청소년이 고민을 털어놓은 유형을 봐도 가족이나 성 관련 문제는 비중이 줄었지만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음이 힘들 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나아질 수 있다며 주변에서 찾기 어렵다면 전문 상담원을 찾아 꼭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과 슈퍼스타 네이마르의 격돌로 관심을 모으는 경기죠. 축구대표팀과 브라질의 평가전 입장권 예매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먹통이 됐습니다. 다음 달 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과 브라질의 평가전 입장권 예매는 축구협회 온라인 스토어에서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됐지만 회원 가입부터 난관을 빚어 많은 팬이 예매 페이지에 접속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최다 32만 명 동시 접속을 대비한 상황에서 어제 하루만 2만 명이 온라인 스토어에 가입했고 예매 오픈 당일인 오늘도 순조로웠지만 일부 팬들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586 정치인의 용태를 잘못된 팬덤 정치. 박지원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주중 공개하기로 한 쇄신안을 두고 당내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인용 보도가 금지되죠. 지역 민심의 향배 두 분과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건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는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쇄신안을 내겠다, 일주일 안에 내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사이의 분위기는 쇄신 하나 내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의외로 상당히 더 강한 당 쇄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셨고 그 이유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결기가 좀 느껴졌습니다. 예, 반드시 사실 하겠다? 뭐 예. 우리가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러면 떠오르는 대목이 대선 전날인가요? 그 홍대에서 유세하는 네.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에 올랐던 적이 있고 그걸로 일약 스타가 되면서 비대위원장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어제 오늘의 이런 작심 발언들을 보면은 근데 그 동안에도 사실은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당 쇄신 요구를 계속 해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소위 당내 소위 강경 그룹으로부터 내부 총질이다 이런 비난에 이제 직면했었는데 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입을 닫든지 아니면 정면 돌파하든지. 근데 결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은 뭐 들러리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할 예. 말 하겠다 이런 뭐 작심 발언으로 저는 읽혔고 예. 결기가 느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86그룹의 용퇴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 계속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합니다.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어제도 이제 사과가 있었어요. 사과가 있었고 이후에 이제 그 기자들과 질문 과정에서 이 쇄신안을 얘기하면서 용퇴가 이야기가 나왔고 일주일 안에 이야기를 뭐 만들겠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586 그룹이 사실 있었습니다. 면전에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발 여론, 파열음이 더 커졌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네, 오늘 그 최고위가 사실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박지원 위원장이 또다시 철수할 거냐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힐 거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다른 지도부가 어떻게 대할 거냐였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586 정치인의 용퇴가 과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이겁니다. 586 정치인 용퇴로는 이번 처음 아니에요. 네. 지난번 1월 25일 날 송영길 당시 대표가 586 세대가 기득권되었다는 비판 잘 알고 있다. 많은 일 해왔지만 이제 586이 무조건 다시 광야로 나설 때다. 이게 586 사실 용태론이나 전 다를 바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맞받아서 변하겠다. 지금부터까지는 너무 많이 실망드렸는데 지금부터 변하겠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비슷한 양상이잖아요.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586 용태론은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같은 586 용태론인데 두 가지겠죠. 하나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으로 사실 인정 안 하는 분위기라는 그게 이제 점점 더 커졌고요. 물론 이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 586 용태론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과 문제도 있었고 몇 가지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대목들이 쌓여서 지금 이런 어떤 결과를 낳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정치는 뭡니까? 인정투쟁입니다. 자신을 인정해달라라는 투쟁이 바로 정치의 어떤 과정인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결기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기를 좀 보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그건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지금 내일부터 깜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라는 건 어떤 영향을 줘도 그것이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어떤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자기가 이미 칼을 빼들었으니까 그 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도 아마 오늘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받아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 여파라든지 앞으로의 과정들을 좀 전망해 볼 텐데 일단은 했던 과정들을 좀 더 짚어보면 지금 586 용퇴론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지금 강성층의 지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강성층의 그 지지하는 그런 것과는 지금 맞지 않는 지금 여론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팬덤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내로남불 팬덤 정치 이거를 갖다가 이제 돌파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왔었는데 그 핵심이 뭐 박완주 의원하고는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 최강욱 의원의 그런 그 소위 그
부적절한 용어 사용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강경한 대응을 했었어요. 네네. 사실 이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반성범죄 투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권에 입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갈 경우에 사실은 뭐 들러리 역할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갈 수 있다. 네. 좀 그런 점에서 제대로 삿바싸움하고 승부를 걸었다라고 봐야 되고, 자, 이렇게 정면으로 치고 나오니까 지도부도 과거에 뭐 그 송영길 대표나 뭐 다른 분들 얘기할 때는 뭐 대선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논란 벌이기 싫으니까 대충 이렇게 비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거 직전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충 넘어갔다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86세대가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소위 민주당 내의 86그룹 지도부가 패배의 책임을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예전처럼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거를 갖다가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마치 개인 자격의 발언으로 이렇게 폄하하고 의미를 축소하고 지금 선거 내일 모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치를 수 있겠냐 이러면서 이런 내분이 오히려 더 적전분열이다 이렇게 또 역뒤집게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자, 어차피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 잡든지 잡아 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지금 민주당의 이 사태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미 대선 끝난 직후에 치러야 될 홍역이었는데 그 숙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은 겁니다. 그 미뤄놓은 숙제가 지금 지방선거 막판에 터진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도 본격적인 이제 소용돌이가 불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덮어놓고 싶었는데 그 숙제를 꺼내드니 지방선거 앞에서 아무래도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선대위 회의에서는 그 이후에 또 이어진 비공개 회의도 있었는데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죠. 공개 회의에 앞서 발언 내용에 뭐 조율하지 않는 뭐 그런 과정,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나머지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당의 공식적 입장으로 사과를 표명하지 않고 물론 비대위원장이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만 독단적으로 했다라는 게 지도부의 어떤 그 비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꼭 모든 것들을 다 상의하면서 하면 그게 당이 운영이 됩니까? 지금까지 당대표가 했던 모든 발언들은 다 그럼 최고위원들하고 어느 당이든 다 협의해서 발언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또 매일 그 라디오 같은 데 출연도 하고요. SNS에 글 올리는데 그때그때마다 아주 다급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그걸 다 최고 지도부와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리어 만약 비대위원장의 권위를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아마 이 비공개로 이런 문제들을 조율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대놓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지금 비판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난맥상이거든요. 이건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도 사실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비대위원장은 공격적으로 이렇게 지도부들이 나서서 반박을 하고 또 사과를 한 그 즉시 바로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랑 상의 안 했다 이렇게 그 번복을 하는 어떤 뭐 발표를 하고 이런 모습들은 아마도 아까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상처를 그냥 덮는 게 문제였어요. 덮지 않고 사실 그것을 꺼내놓고 이 투쟁을 벌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덮으니까 골맞던 것이 지금 드러난 것일 뿐 어떠한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에서 패배하면 패배한 원인을 드러내고 그것을 제거했어야 됐다.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게 지금 와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되는 거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은 어느 정당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다르고. 자, 어쨌든 냉랭한 분위기가 회의 이후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관련 발언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거를 지금 선거를 앞두고 몇 명이 논의해서 내놓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선거 전에 시급하게 서둘러서 반성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게 다가올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 나눴던 바로 그 선거 전이기 때문에 왜 선거 전에 하느냐, 선거 전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지금 그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지금 이 박 전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나쁘게만 보지 않는 시선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함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다른 의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응원하는 목소리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일단 뭐 내용이 틀린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이 뭐 처음 나온 얘기라면은 논란의 중심이 되겠지만 이미 당내 지도부나 대선 후보나 전 대표나 몇 차례 얘기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소위 비대위원 26살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른 사람들과 상의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뭔데 지금 당을 주도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랑 예.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586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소위 말하는 따옴표 꼰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586 세대에 대한 어떤 그 논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박용진 의원도 이제 그 586 포스트 586 세대니까 예. 당연히 환영하는 목소리일 거고요. 그 다음에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런 비주류들도 환영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보좌진 그룹에서도 일정 부분 성명을 내서 내용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런 이제 표명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지지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대선 이후에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선거는 지금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누군가는 그 소위 총대를 메야 되는 상황이고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아마 이것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텐데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사전 포석을 깐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자,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고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선거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중도층과 강성 지지층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정치학자 슈나이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당에서 그러니까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는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서 계속 그 선거의 패배에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이런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수당으로 계속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완전히 개혁을 해서 새로운 세력에게 당의 주도권을 맡겨서 새로운 어떤 지지층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기존 지지층이 아니라 새로운 지지층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다시 처음엔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길에 사실 민주당은 전자의 길을 지금 택했어요. 보니까. 근데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은 후자가 돼야 된다. 지금 당장에 무엇을 획책하기 전에 떠나간 그런 어떤 중도층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어떤 지지층. 예를 들어서 20대는 보수 진보가 없잖아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새로운 어떤 지지층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긴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지금 민주당의 기득권이 이것을 받아들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4번 선거에서 진 국민의힘도 역시 계속 그 개혁을 안 했었어요. 개혁이 없고 새로운 어떤 세력이 잡지도 못했고 나오는 후보, 지선 후보나 대선 후보나 다 똑같은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4번의 선거를 무조건 다 진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정당으로 바뀌었다라고 국민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뭐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갑자기 또 개항을 후보로 나오고 패배를 원인을 외부의 환경 탓으로 돌리고 이런 상황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어떤 정당 얘기를 한 것이 특정 정당 얘기가 아니라 정당 일반화된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 지방선거에 지금 표가 들어가고 나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아직 며칠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민주당 지도부 이제 586 지도부에게 공이 넘어왔어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무시하고 그냥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여론의 압박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웅래 의원, 박용진 의원 또 보좌진 그룹들에서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은 당내 내분으로 치달을 수 있고 지방선거의 패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의 타협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 아름다운 용태, 지금 당장 퇴진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용태를 준비해 나가자고 그랬으니까 좋다. 그러면은 소위 당내 주류 합리적 개혁 세력 발굴, 정치 영입 이런 것들을 위한 세대 교체를 위한 논의 기구를 갖다가 뭐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타협안을 만약에 도출해 낸다면 그 정도 선이 된다면은 민주당이 휴유증을 좀 최소화하고 막판에 지지층 총결집을 갖다가 호소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좀 위기가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봉합하지 못하고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표의 결집력이 확 떨어져서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안 간다. 정말 이걸 보니 내가 선거하러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쇄신안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 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투표 장소로 갈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선거에서 이긴 당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용태론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대안 세력의 부재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직접 이 부분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봤죠. 왜 선거 며칠 앞두고 이런 혼란을 겪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586이 용퇴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에 대해 가지고 대안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용퇴로는 그럼 586이 용퇴하고 나면은 김남국, 김용민 그리고 고민정의 세상이라는 건데 뭐 그게 대안이라면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택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자기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이준석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준석으로 내세운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되게 싫어했어요. 어떻게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자기는 10년 동안 어쨌든 정치를 해왔고 또 뽑혔고 어떤 선거를 통한 선출됐고 또 하나는 자기는 어떤 철학이 있다, 정치 철학이 일관돼 있다, 뭐 이런 어떤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표현한 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50대 이상, 예를 들어서 60대, 60대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당내의 586을 물리치려면 사실은 무엇인가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어떤 상징화된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과 이철승 의원이 40대 기수론이라고 딱 명명해서 치고받으면서 40대 새로운 정치인들이 당권을 장악했듯이 그런 새로운 세력들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또는 김남국 의원을 예를 든 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조롱 섞인 비판, 그 민주당 상황을 그렇게 지금 비유한 걸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고언이라고 들리진 않거든요.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박수를 보내도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한 대목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딸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했는데 팬덤 정치 비판했죠. 큰 줄기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려면 실행을 해라. 실천을 해라. 아까 교수님이 쇄신안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쇄신안 갖고 중도파가 다시 마음을 돌릴까요? 이미 그 쇄신안 다 나왔어요. 아니 저 송영길 대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25일 날 586 용퇴 합시다. 나 혼자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도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586 용퇴는 사라졌잖아요.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 물론 몇 분 그만두셨지만 아무튼 간에 저는 실천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은요. 본인이 당대표 됐을 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박수를 보냈던 것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보수의 판가리, 자기가 보수를 갖다가 완전히 판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얼마나 박수치고 부러워했습니까? 우리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진보층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컸었는데 지금의 어떤 민주당의 개혁의 어떤 그런
갈등에 대해서 조롱 섞인 얘기는 당시에 본인의 그런 등장 당시에 민주당이 보냈던 시선과 얘기 보면 아무리 선거 앞두고 있더라도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586 세대의 대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나이로 자르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갈이 됐나요? 옛날에 MB 때 박근혜 때 이랬던 사람들 다 지금 내각에 다시 돌아와 있고 당 다시 다 장악했습니다. 보수도 판갈이 안 됐어요. 쇄신안, 민주당의 쇄신안도 뾰족하게 새로운 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얼마만큼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상징적 인물의 어떤 교체, 새로운 인물의 등장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는 바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 질 수 없는 한판 이제 승부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더구나 이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이죠. 안개속 기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이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도 참 쉽지 않죠. 일단 그 여야가 현재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내용도 발언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듣고 계속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호남과 제주 4군데 외에는 다 어려웠어요. 경기, 그리고 강원, 인천, 충남, 세종이 있네요. 대여섯 군데를 가면 선전이고 그게 7에서 8을 가면 승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러면 세운 거죠. 7개 중에서 9군데 이상은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낙관할 수 없고 특히 그 투표율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역대 지방선거가 60% 수준 이게 투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지방선거는 이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이제 뭐 교육감부터 많이 뽑습니다. 이번엔 재보궐도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어디가 이겼느냐를 판단하는 게 17곳의 이제 광역단체장, 그게 17곳이에요. 이게 또 홀수다 보니까 딱 나옵니다. 어디가 이겼는지.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고 14대 3이죠. 예, 아주 압승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판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듣기로는 양쪽 다 조금 읍소하는 것은 아니냐. 양쪽 다 뭐 자신하진 않아요. 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이 좀 유리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 아닙니다. 9석 정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당연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10곳 이상 뭐 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좀 해이해지면서 지지층마저도 이길 텐데 뭐 내가 안 나가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미 대선을 아주 가깝게 치렀기 때문에 또다시 투표장에 가는 것이 아주 쉬운 어떤 결심은 아니에요. 이미 이겼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 그러니까 언더덕으로 우리 9석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좀 와달라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그야말로 지금 비상일 겁니다. 아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번 더 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들은 사실 당대표나 마찬가지인데 매일 아침 보고가 들어와요. 지금 거의 매일 당내에서 공표 안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비상인지는 사실 당대표는 알아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진짜 알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저는 또 판단도 돼요. 여기서 진짜 그냥 언더덕이 아니라 읍소를 할 수밖에 없다. 진짜 이건 지지층이라도 지금 결집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아마 앞섰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어떤 판세는 그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양쪽이 민주는 5,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7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면 가운데 중이 문제다. 중원. 몇 대 몇으로 보십니까? 저요? 저는 12대 5 정도. 12대 5 정도.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광주 전남북하고 제주하고 플러스 하나 정도가 5으로 그냥 끝 것 같고 한 12곳 정도를 뭐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몇 대 몇 정도로 보시고 저도 뭐 민주당이 6곳 정도만 가져와도 선전했다라고 할 정도의 분위기가 여기에 지금 경기 넣으십니까? 네? 여기에 경기를 포함하시니까? 네, 경기 포함해서 6곳 정도면은 민주당이 선전했다. 이 정도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잘한 선거다라는 정도 얘기해 줄 분위기다.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어려운 선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럼 양측에서는 그러니까 대선에 나왔던 지지자들을 더 많이
모으고 싶은 거예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60대 이상일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40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40대가 조금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좀 60대, 70대는 꾸준히 나오는 성향이 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어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지는 쪽에서 여론조사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유리한 국면에 있는 측에 굉장히 더 유리하게 여론조사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그래서 여론조사가 어떤 이슈에 따라서 막 10% 20% 왔다 갔다 하는 여론조사를 우리 지난 대선 때 많이 봤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유리한 구도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의 요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헛발질 그리고 지금의 어떤 내분 사태 이런 게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이완 현상이 최고치에 달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총리 인준해 주는 것 때 지지층이 굉장히 뭐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금이 최대치 민주당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다시 조금 결집을 할 텐데 반등을 할 텐데 그 반등의 폭에 따라서 5개에서 7개 여기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민주당이 이제 이 며칠 사이에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자, 이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말 질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지역별로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은 오늘 이후로 되는 여론조사는 발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어찌 보면은 마지막 판세를 정말 분석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경기를 보면요, 지금 이 조사에서는 지금 김은혜 후보가 좀 높게 나오지만 또 다른 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또 높게 나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도 지금 함께 보죠. 인천시장까지 다 한꺼번에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인천시장도 마찬가지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한 10%포인트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부터 좀 분석을 해보죠. 물론 경기부터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기간마다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이쪽이 앞서고 저쪽이 앞서고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박빙인데 초접전입니다. 그럼 또 결론적으로 여기가 초접전이라는 건 국민의힘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혀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 그러니까 2개월 전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에서 이 지역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온 정당이고 물론 패배를 했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5%포인트 이상 앞섰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곳이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그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됐다. 그만큼 김은혜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고 거꾸로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선 후보까지 된 사람이 초선 의원하고 붙었는데 어쨌든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전국적 인지도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읽혀지고요. 그다음에 인천 한 말씀만 드리면 인천은 박남춘 후보가 또다시 돌아온 유정복 후보에게 조금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역시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 출마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박남춘 후보는 자신의 어떤 인물론으로 상대를 해야 돼요. 현직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박남춘이 이렇게 뭔가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이재명이 이슈가 돼버린 상황. 그러니까 함께 다니는데 박남춘을 연호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연호해요. 이게 처음에는 플러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마이너스다. 인천시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뭘 했고 앞으로 뭘 할 거다. 이런 게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이슈가 되는 그래서 가려지는 어떤 효과 때문에 도리어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이 분석에 대해서 또 덧붙여 주시죠. 일단 김은혜 후보는요. 초선 의원 김은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온 인수위 대변인을 지낸 윤심으로서의 김은혜로 봐야 되죠. 자,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김은혜 후보가 지금 얻고 있는 지지율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얘기는 김은혜 후보의 경쟁력이 당 지지도를 크게 윗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인물보다는. 그렇죠. 반대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30% 미만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혼자서 지금 40%를 넘는 이런 지지율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그 역량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에서도 이 정도 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김동연 후보가 막판까지 이 다른 지역 다 어려운데 여기가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김은혜 후보 측에서 오히려 긴장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도 서울시장 얘기를 지금 안 해주셔서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서울시장이요. 예. 참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송영길 후보 측도 자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민심의 이 후폭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오늘도 송영길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에 법적 문제가 많은데 그걸 자기가 이제 변호사 출신으로서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서지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이슈로 가게 되면 오세훈 후보에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정말 민주당이 서울시장 정말 오래간만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지방선거는 여론조사가 좀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샘플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국민의힘은 캐스팅보트 충청권에 좀 집중 공략을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인천 경기에서 충청 굉장히 중요한 충남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곳으로 각 지도부가 여기고 있습니다. 충남 모아봤습니다.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에서는 김영환 후보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여론조사에서요. 그리고 충남지사도 살펴보죠. 양승조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 물론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대전시장도 좀 보겠습니다. 대전시장도 역시 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충청 지역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충청 지역은 충남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의 전남북은 좀 동조화 현상이 있는데 충청도는 전통적으로 충북은 국민의힘이 좀 늘 앞서고 있고 충남은 민주당이 늘 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묶기가 쉽지 않은데 현재 물론 충북은 앞섰으니까 좀 제외를 한다면 충남 한번 보죠. 아주 근소한 차이로 뒤지고 있거나 앞서고 있거나 이것도 박빙입니다. 그런데 김태형 후보를 한번 보시자고요.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원내대표 하신다고 1년 동안은 원내대표에만 몰두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황한 표정으로 그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승조 후보를 한번 보시자고요. 굉장히 평판이 괜찮은 후보였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들고 또 지역적으로도 충남은 사실 그 천안이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양승조 후보는 천안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보령, 서천 출신의 김태형 후보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박빙이란 건 준비한 후보와 준비가 좀 늦게 된 후보의 겨rum인데도 이런 나오면 이게 저는 바람이 불고 있다. 즉 충청도가 윤석열 바람에 아직도 그 바람이 꺾이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선에서도 그 결과 충남북이 다 함께 윤석열 후보가 앞섰거든요. 그것이 이제 충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만 본다면 민주당 후보들은 좀 인물론을 앞세운 후보들이 좀 앞서 나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선전한 느낌이 있습니다. 강원지사와 제주지사도 지금 짧게 여론조사 그래픽을 좀 보고요. 짚고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강원지사 후보 지지도는 김진태 후보가 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제주에서는 지금 오영훈 후보가 현재 앞서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짧게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제주지사는 뭐 민주당 후보가 계속 우위를 달리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변화가 없어요.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지역 같습니다. 뭐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광재 후보가 좀 늦게 결정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저력이 있는 후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크게 나고 있어서 과연 이걸 얼마만큼 좁힐 수 있느냐 또는 뒤집을 수 있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글쎄요 이제 원주를 기반으로 한 이광재 후보 그다음에 이쪽에서 서부권에서 얼마나 이제 선전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전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딱 개봉이 됐을 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좀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속도를 냈던 이유는 이 지역을 좀 자세히 짚어보기 위함입니다. 인천 계양을이요. 재보궐선거에서 자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가 현재로서는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포함을 시켰듯이 국민의힘의 전략이 오히려 이제 모든 이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으로 좀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후보 지역 유세 중에 시민들에게 했던 발언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투표하면 이긴다. 네. 이번에 이재명 지면 정치 생명 끝장난다. 진짜요? 할 수 있다 민주당. 예, 정말 뭐 박빙의 승부 때문이겠죠. 예. 네네 그렇죠.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조응천 의원의 어떤 좀 조언처럼 이번에 사실 나오지 않았어야 됐다. 그래서 더 큰 어떤 그 그림을 그렸어야 됐다라는 발언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철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전철이 정동영 후보거든, 정동영 의원이거든요. 정동영 의원이 2007년도 12월에 대선에서 패하고 그 다음 해에 4월에 총선이 열리는데 4개월 만에 총선에 또 나와요. 그리고 지역구도 전혀 다른 곳 동작을에 나옵니다. 동작에 뭐 뼈를 묻겠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선거에서 패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나오지 말았어야 됐다. 좀 더 이 반성, 뭐 성찰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야 됐다라고 정동영 후보에게 당시 조언한 사람도 많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왔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지금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건 똑같아요. 대선 때의 모습과 나왔으면 나오는 대로 사실 좀 다른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되게 이런 어떤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했을 때 손학규 전 대표 기억하시죠? 산에 갔다가 덥석한 수염을 기르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치에 복귀할 때 그 수염을 딱 깎아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했다라는 사실 통과 의례처럼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박원순 시장도 그랬고요. 자, 근데 이재명 후보는 2개월 전에 모습 그대로 또 이슈도 그대로 또 웃는 모양 뭐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어요. 머리가 좀 더 진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가요? 그건 제가 놓쳤습니다만.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뭐랄까 분명히 어떤 대선의 패배의 원인도 자신이 갖고 있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그 탈바꿈의 모습, 변신의 모습, 성찰의 모습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점에서 또 개항을 쪽에서도 이게 우리 쪽 사람이 아닌데 왜 왔을까에 대한 명분을 확실하게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접전을 벌이게 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선거 전략이 좀 달라진 게 확 느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다니서 했던 느낌이라면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혼자서 다니면서 주민들 하나하나 좀 접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희 접점 양상으로 좀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이재명 이코로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정치가 아닙니다. 중앙 정치가 그대로 투영되는 게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뭐 한동훈 헛발질, 박완주 제명 거기다가 내분 논란 이게 고스란히 지금 반영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분열돼 이완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지금 치고 간 거고 이것의 위기감을 느끼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소위 말해서 이제 당세를 모는 게 아니라 개인전으로 지금 이제 선거 유세를 전략을 바꾼 겁니다. 뭐 그건 전 잘했다고 보고요. 자, 문제는 이 남아있는 깜깜이 기간 동안에 이 소위 절박감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좀 그런 점에서 이건 이재명 후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까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얘기했고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의 내분을 얼마나 잘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그 상승세가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시작했던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쇄신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면서 지방선거의 판세 이제 뭐 깜깜이라는 표현을 잠깐 쓰자면 깜깜이 기간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만 다뤄보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 내정자로 지금 거론됐던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거 당정 갈등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당정 갈등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의를 제기한 건 맞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이었고요. 그런데 일단 경력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권이든
유용하게 다 쓴 사람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IMF 이사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금융경제 비서관을 했고 그렇다면 경제적인 어떤 능력은 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반대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주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전혀 이 철학이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이 주도했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커버리 이 기업은행이 지금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돼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물론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일을 맡았을 때 그것을 확실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장하성 이 옛날 정책실장의 동생이 만든 펀드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아니냐 하고 피해자로부터 굉장히 지금 원성을 듣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전인 정부의 어떤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반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게 일단 책임 총리해야 되면 딱 그 권한을 딱 위임해서 이게 국무총리가 임명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임명 강행 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의제기 정도의 수준에서 아마 멈춰질 것 같습니다. 이의제기 수준에서 멈출 것 같다. 과연 앞으로 더 인사권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죠. 오늘 이종훈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실은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진입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의도는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과 북한 미사일 발사가 연계돼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세 나라가 공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도는 유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행동을 사전에 준비해 기획했다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담, IPF 등 외교 일정의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나름대로 정치, 외교, 군사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이고 싶은 게 아니었나 짐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중러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방일 행보를 한미일 밀착과 대중, 대북, 호위전선 형성으로 판단해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쿼드 정상회의 중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일본 주변을 비행한 데 이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도 발사한 것이죠. 일본은 일단 무력 시위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하야시 일본 외무성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통화에서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한일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 직후 미사일을 쏜 것을 명백한 도발로 받아들인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확인된 미사일 중 한 발은 변칙 궤도로 날아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졌고 항공기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市民の命や暮らしを顧みることなく核ミサイル開発に注力し続けています。関連する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強く非難いたします。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는 예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는 동해부터 동중국해까지 일본 부근을 비행했습니다. 양국은 공동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С положени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никаких нарушений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не допущено. Совмест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является плановым и не направлен против третьих стран. 두 나라의 공동 비행은 2019년 이후 네 번째지만 일본은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모여 쿼드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我が国に対する示威活動であると捉えざるを得ません。またこの共同行動が
日米豪印首脳会合が開催されている最中に行われたことについても挑発の程度を増すものとして留意をしています。 일본은 특히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시키기 위해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무력 시위와 외교적 항의를 통해서 연일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각국의 관심사가 균형 있게 해결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관영 CCTV는 독도 부근을 통과한 중러 폭격기의 연합 비행 훈련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촬영한 화면을 편집한 건데 미국과 일본, 한국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입니다. 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此次行动不针对第三方，与当前国际和地区局势无关。 하지만 중국은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던 월요일에도 쓰시마 해협으로 군함 2척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날 중국 구축함 한 척도 오키나와 왼쪽 미야코 해협을 거쳐 필리핀 해로 나가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중국은 훈련 목적이 미국과 타이완의 유착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不仅会给中美关系造成难以挽回的后果，也将使美国承担难以承受的代价。 중국은 미국과 함께 대중 압박에 나선 일본에는 외교 경로를 통해 별도로 항의했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관 수석 공사를 불러 잘못된 언행을 하지 말라며 직접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반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을 배려하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각 측의 자제와 함께 관심사의 균형 있는 해결을 주장해 사실상 대북 제재의 부분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새로운 중국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돼서 대장급 7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특히 합참의장을 포함해서 육군 대장급 5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발탁돼서 육사의 부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 대장급 인사에서 김승겸 육군대장을 합동참모의장으로 내정했습니다. 현 연합사 부사령관인 김 후보자는 연합사 작전참모부 차장 등을 역임한 연합 합동작전 전문가로 새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육사 42기인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43대 합참의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명박 정부 37대 정승조 의장 이후 9년 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육군 대장급 인사로는 또 육군 참모총장의 박정환 합참차장, 연합사 부사령관의 안병석 육군 참모차장, 지상작전 사령관의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 이작전 사령관의 신희연 3군단장을 임명했습니다. 합참의장 내정자를 포함해 육군 대장급 5명 가운데 학군 출신인 신희연 3군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육사 출신으로 채워져 육사 부활 기조가 뚜렷합니다. 윤석열 선대위 국방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육사 출신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마찬가지로 육사 출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 수뇌부도 남영신 육군총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육사 출신이라며 능력과 자질 등을 고려했을 뿐 특정 출신을 우대한 인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는 대장급 7명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에 이종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 참모총장에는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임명됐는데 김정수 현 해군 총장은 역대 최단 기간인 6개월 만에, 박인호 현 공군 총장도 11개월 만에 교체됐습니다. 사실상 전 정부 인사 물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박정환 신임 육군 총장의 기수를 고려해 육사 44기에 준하는 인물을 발탁한 것이고 대장급 7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일은 이전 정부에도 여러 번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학생 19명과 교사를 비롯한 어른 2명 등 최소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18살 남성으로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낮 11시 반쯤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직후 무장한 경찰이 긴급 출동해 학교를 폐쇄하고 총격범에 대응했습니다. 범인은 부근에 사는 살바도르 라모스라는 이름의 18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까지 차를 타고 온 범인은 소총과 권총을 들고 학교로 난입했습니다. 권총을 마구 쐈고 소총 또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중입니다. 대낮에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로 학생과 교사 등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And at this point, the investigation is leading to tell us that the suspect did act alone during this heinous crime. 부상자도 다수 발생해 주변 병원 2곳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경찰과 대치하며 총격을 벌이다 경찰의 대응 사격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총에 맞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주정부는 총격 사건 직후 유벨디의 모든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광주 도심 속 도로에서 화물차가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해 음주 측정을 해보니 만취 상태였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흰색 화물차가 중앙선 쪽으로 방향을 트는가 싶더니 오른쪽으로 급격히 꺾습니다.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인도를 향해 그대로 돌진해버립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이른바 윙바디로 불리는 화물칸이 모두 열릴 정도였습니다. 뻥소리랑 아파트 사람들도 다 막 뻥소리가 나서 나오고 했어요. 지원부대를 받고 저 길 있잖아요. 그 짝으로 약간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빨간불이었어. 신호등이 파란불이 아니고. 이 사고로 건널목에서 자전거를 탄 채 멈춰 있던 시민 1명이 숨지고 행인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도에는 다른 행인들도 있어서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20대 화물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양파 배송에 나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녁에 이제 술을 마셨다 그러는데 새벽 언제까지 마셨는지 정확하게 나온 게 없거든요. 그 부분 더 조사가 돼봐야 될 부분이고요.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부산 원도심에 있는 롯데백화점 한 곳이 다음 달부터 강제로 문을 닫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롯데가 백화점 바로 옆에 짓기로 약속한 초고층 타워 건립 계획을 10년 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부산시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원도심에서 지난 2009년부터 영업 중인 롯데백화점 광복점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영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백화점 건물에 내준 임시 사용 기간이 오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 롯데 측이 약속한 타워 건립이 지연되면서입니다. 지난 1995년 옛 부산시청 부지를 매입한 롯데는 백화점 같은 상업시설과 함께 부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초고층 타워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아쿠아몰 같은 수익사업 건물만 지어 영업하고 타워 건립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부산시는 타워 건립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백화점 건물의 임시 사용을 더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롯데는 67층짜리 타워를 짓겠다는 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하고 지난달부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현재 타워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300m가 넘는 타워를 건립하겠다는 게 롯데의 계획입니다. 롯데 측은 타워 건립 계획에 변동이 없다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객들이 유입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면 아마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 상권 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경관 심의에서 건물의 형태와 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롯데 측의 사업 의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애초부터 롯데가 제시했던 이 타워동이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물답게 제가 볼 때 건축 계획을 한다라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기업의 행보를 묵인했던 부산시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차상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지방선거 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표할 때는 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시된 칸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부만 찍혔거나 한 칸에 2차례 이상 기표를 했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2배 넘게 늘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과학저널 네이처의 한 논문을 이용해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개월 동안 세계적으로 약 5억 3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배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플라스틱 쓰레기 총량은 2019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던 때이른 더위가 밤사이 내리는 비와 함께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4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고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조금 더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양이 적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오면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 특히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5도, 광주 15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6도, 광주 26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영남을 중심으로 토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